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법 연습 제14주 쟁점 정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한 학기 마지막 수업이네요. 한 학기가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저당권에 관련돼서 한 가지 쟁점이 빠진 게 있는데 그 쟁점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와 양도 담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당권의 경우에 저당권자와 일반 채권자의 관계에 관련돼서 좀 살펴볼 게 있는데요.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일반 채권자가 있다면은 당연히 저당권자가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겠죠. 자, 근데 일반 채권자가 먼저 목적물에 가압류를 해둔 경우에는 이제 가압류가 본압류로 바뀌게 되면은 그 처분 금지의 효력은 가압류 시점부터 발생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가압류 이후에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당연히 저당권자는 가압류 채권자에 대해서 자신의 저당권자로서 우선 변제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되겠죠. 자, 근데 이렇게 되는데 가압류 채권자가 선행 가압류가 있고 후행 가압류가 있을 때, 자, 이럴 때 이 가압류 채권자들 사이에서는 우선이 없게 됩니다. 일반 채권자들이기 때문에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우열이 없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선행 가압류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 선행 가압류가 설정된 이후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저당권자는 가압류 채권자한테 우선 변제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되겠죠. 하지만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목적물이 가압류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이 후행 가압류 채권자에 대해서 저당권의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서로 관계가 되게 이제 얽히고 설키는 그런 관계가 됐을 경우에 어떻게 배당이 이루어지는가라는 부분인데요. 자, 여기서 일반 채권자가 가압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설정하고 다시 또 일반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 그럴 때 어떻게 배당이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면요. 자, 일단 일반 채권자가 가압류했기 때문에 저당권자는 우선 변제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겠죠. 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A와 B, C에게 일반 채권자로서 먼저 배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안분 배당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예를 들면은 일반 채권자가 1억이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저당권자가 1억의 피담보 채권을 갖고 있고 가압류 채권 이제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채권을 취득한 C도 1억의 채권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3억이라는 금액이 되겠죠. 자, 3억이라는 금액이 되는데 예를 들면 목적물의 가격이 1억 5천에 매각이 되었다. 1억 5천에 매각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채권자들 간에 안분 배당을 해야 되니까 A한테 5천만 원을 배당하고 그 다음에 B에게도 5천만 원을 배당하고 그 다음에 C에게도 5천만 원을 배당하게 됩니다. 당연히 저당권자는 압류 채권자에게 저당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안분 배당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자, 그런데 A와 B 이렇게 이제 5천만 원씩 배당이 이루어지는데 B와 C 사이에서는 B가 저당권자이기 때문에 우선 변제적 효력을 주장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 B와 C의 관계에서는 C한테 배당될 금액이 B한테 배당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A는 5천만 원을 배당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 B는 1억을 배당을 받게 되고 C는 0원을 배당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로 됩니다. 이 배당 결과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가등기 담보와 양도 담보 살펴볼 텐데요. 일단 민법 607조와 608조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소비대차의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소비대차의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규정인데 607조, 608조 같은 경우에는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될 수도 있고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죠. 자, 대물변제 607조와 608조에 의해서 대물변제의 예약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대물변제의 가액이 채무 원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대물변제 예약이 무효인 것이죠. 예를 들면 목적물에 채권자가 갑이 있고 그 다음에 채무자가 을이 있는데 채무자가 X 부동산을 갑한테 대물변제하기로 예약을 했는데 근데 이제 목적물의 가액은 1억인데 채무 원리금이 1억
1억이 안 된다면, 뭐 예를 들면은 5천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목적물의 가액이 채무 원리금을 초과하고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607조, 608조가 적용이 돼서 대물변제 예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죠. 자, 만약에 채무 원리금이 목적물의 가액인 1억을 초과한다. 뭐 예를 들면 1억 한 2천 정도 된다. 자, 이런 경우에는 목적물의 가액이 채무 원리금보다 더 적기 때문에, 즉 채무 원리금이 목적물 가액보다 더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소유권이 갑한테 귀속된다 할지라도 채권자에게 채무자에게 크게 불리한 것은 없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대물변제 약정이 유효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목적물의 가액이 채무 원리금을 초과하는가 여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데요. 자, 먼저 607조, 608조는 소비 대차의 경우에만 적용된다라고 하는 점은 다시 한번 강조를 할게요. 따라서 매매 대금이나 전세금 또는 원상회복에 관한 채무, 뭐 계약 해제로 인한 또는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 경우에는 그런 원상회복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대물변제 예약을 하는 경우에는 607조, 608조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채무 원리금이 목적물의 가액이 채무 원리금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예약 당시에, 대물변제 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목적물의 가액을 산정하고, 그 다음에 예약 당시에 목적물의 채권 원리금을 산정을 해서 그 채권 원리금이 목적물의 가액이 채권 원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607조, 608조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돼 있다면은 이것은 결과적으로 가등기 대물변제를 받는 사람에게 그 담보권에 부담이 있는 것을 안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담보 채권액을 목적물의 가액에서 공제하고 목적물의 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갑이 을이 채무자인데 갑에게 X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그런데 이제 목적물의 가액이 1억인데, 자, 그런데 채무 원리금이 1억 2천이었다라고 했을 경우에, 자, 그러면 채무 원리금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게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채무 원리금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대물변제 예약 이제 607조, 608조가 적용이 되지 않겠죠. 근데 만약에 채무 원리금이 8천만 원이다라고 한다면은 8천만 원이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목적물의 가액이 1억인데 채무 원리금이 8천만 원이니까 목적물의 가액이 채무 원리금을 초과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607조, 608조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목적물에 제3자인 병을 위해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5천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은 을이 갑에게 X를 대물변제하더라도 이 피담보 채권이 5천만 원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이 X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피담보 채권액을 목적물의 가액에 포함시키는 것 자체가 좀 부당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X의 목적물의 가액을 판단할 때는 이 피담보 채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 채권액을 공제하고 목적물의 가액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X가 1억이라고 했을 때 거기서 5천만 원을 공제하면은 X의 목적물의 가액은 5천만 원이라고 산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5천만 원이 목적물의 가액이고 피담보 채권액이 8천이라고 한다면은 결과적으로 채무 원리금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것이 돼서, 즉 목적물의 가액이 채무 원리금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되어서 대물변제가 유효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피담보 채권액을 공제하지 않으면은 대물변제가 무효인데 이 피담보 채권액을 공제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목적물의 가액이 채무 원리금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대물변제 약정이 유효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제기 전에 이루어지는 대물변제 약정에 대해서만 607조, 608조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변제기가 이르렀을 때 대물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즉 대물변제는
채무 소멸의 원인이 되는 거죠. 대물 변제에 대해서는 607조, 608조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대물 변제의 경우에도 대물 변제를 한 다음에 다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합의하는 상태에서 대물변제 합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채무 목적의 채무 담보의 목적으로 대물변제하는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는 다시 또 이제 607조, 608조에 따라서 대물변제라고 할지라도 적용이 되어서 607조, 608조가 적용이 되어서 이런 대물변제 합의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되는 심리적인 압박이 있는 상황에서 대물변제에 대한 합의를 했냐, 아니면 그런 압박이 없는 상태에서 대물변제 합의를 했냐에 따라서 607조, 608조가 적용이 된다. 즉,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어떠한 상태였는지에 따라서 대물변제에 관한 607조, 608조 적용 여부가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대물변제 같은 경우는 변제기가 도달한 다음에 대물변제를 합의를 하는 것은 채무자가 궁박 상태에 있는 거라고 볼 수 없겠죠. 돈을 이미 다 썼고 돈을 갚을 상황이 됐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내가 내 물건으로 변제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막을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607조, 608조가 적용이 되지 않는데, 그렇지만은 채권자가 일단 대물변제 합의를 하고 네가 다시 돈을 갚으면은 그 목적물을 돌려주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건 사실은 변제기가 유예된 거라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채무자 입장에서는 일단은 유예를 받고 그때까지 돈을 갚고 목적물을 찾아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궁박한 상태에서 이런 대물변제의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아쉬운 소리를 할 수 있냐 없냐, 그런 차이에 따라서 607조, 608조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607조, 608조가 적용이 되는 경우에 그 무효가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 607조, 608조가 적용이 되면은 대물변제 약정 자체는 무효가 됩니다. 즉, 갑과 을이 X에 대해서 소유권을 넘기기로 합의를 했을 경우에 이런 대물변제 약정이 이 목적물의 가치가 1억이고 채무 원리금이 8천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은, 원리금이 8천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은 목적물의 가액이 채무 원리금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대물변제 약정이 무효가 됩니다. 자, 이때 대물변제 약정이 무효가 되는데 이 대물변제 약정이 무효가 되더라도 완전히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요. 무효행위 전환처럼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의 효력은 인정이 됩니다. 즉, 갑과 을 사이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X를 소유권을 을한테 넘긴다라고 하는 대물변제 약정은 무효지만은 그것이 양도담보로서의 효력은 인정이 됩니다. 양도담보로서의 효력은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소유권을 넘기라, 대물변제 약정의 기초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라라고 하는 청구는 할 수 없지만은 갑이 을에게 양도담보의 목적으로서 소유권을 넘기라라고 하는 주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대물변제 약정이 607조, 608조에 의해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물변제 약정의 기초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담보 설정의 약정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 607조, 608조 같은 경우에 양도담보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게 되는데, 자, 만약에 가등기를 한 경우라면은 지금 이 경우는 대물변제 약정만 있었던 것이고요. X에 대해서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해둔 경우에는, 자, 이런 경우에는 가등기 담보라고 해서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이 되어서 가등기 담보법에 따른 청산 절차가 있어야지만 갑이 을에게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다시 한번 루트를 나눠보면요. 첫 번째는 이 대물변제 약정 자체가 607조, 608조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유효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유효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 그냥 대물변제 약정에 따라서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목적물의 가액이 채무 원리금을 초과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대물변제 약정이 무효인 경우에는, 자, 이런 대물변제 약정이 무효인 경우에는 이 대물변제 약정의 기초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지만은 양도담보의 약정의 기초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607조, 608조가 적용이 되는 경우에 이제 대물변제 약정을 하고서 가등기를 해두는 경우에는, 자, 이런 경우에는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양도담보 약정을 이유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안 되고요. 가등기 담보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가등기가 돼 있는 경우에는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이 되고요. 가등기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갑이 을에게 청산 통지를 하고요. 청산금을 평가해서 청산 통지를 하고 2개월이 경과한 후에 갑이 을에게 청산금을 지급했을 때 비로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자, 결과적으로 607조, 608조가 적용되지 않아서 대물변제 약정이 유효한 경우나, 또는 607조, 608조가 적용이 되어서 대물변제 약정이 무효인 경우나, 또는 가등기가 설정이 되어서 가등기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나, 어떤 경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있겠죠. 다만 유효한 경우에는 대물변제 약정의 기초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고, 무효인 경우에는 대물변제 약정의 기초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담보 약정에 근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되고요. 가등기인 경우에는 가등기 담보법상의 청산 절차를 마친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은 어떤 경우이든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가 달라진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는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청산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등기 담보법에 따라서 가등기 담보를 한 경우에는 이제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이 되는데, 자, 가등기 담보법에 따른 담보권 실행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등기 담보법에 따라서는 귀속 청산이라는 게 있고요. 즉 소유권을 채권자가 가져가는 방법이 있고, 경매에 의해서 소유권을 실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 귀속 청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변제기 이후에 청산금을 이제 청산 통지를 해야 됩니다. 이때 청산금이 얼마라고 하는 통지를 해야 되는데, 청산금이라고 하는 것은 통지 당시의 목적물의 가액에서 피담보 채권액, 즉 채무 원리금을 공제한 금액을 청산금으로 합니다. 여러분은 607조, 608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 예약 당시의 가액이 채무 원리금, 피담보 채권액을 넘어서는 경우에 607조, 608조 적용 여부가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런데 가등기 담보법에 따른 청산금을 산정을 할 때는 이거는 통지 당시의 목적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통지 당시의 피담보 채권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통지 당시의 목적물의 가액이 피담보 채권액을 넘어서는 경우에, 그때 이제 넘어서는 경우에 그 금액 차액만큼을 청산금이라고 얘기하고, 이 청산금이 얼마다라고 하는 점을 채무자한테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2개월이 경과하면은, 즉 2개월 동안은 채무자가 그 돈을 변제하고 가등기 담보를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겠죠. 자, 근데 2개월이 경과되면은 비로소 청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고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만약에 이게 양도담보 같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양도담보인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제 양도담보 같은 경우는 이미 소유권이 채권자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채권자한테 넘어가 있기 때문에 채권자가 소유권을 바로 취득하게 되는 것이 되겠죠. 요거는 그러니까 양도담보의 경우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경우 이제 청산 통지를 하는 경우에 청산금은 통지 당시의 가액에서 피담보 채권액을 뺀 금액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청산금 자체가 정당하지 않더라도 청산 통지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청산금이 목적물의 가액이 1억이고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액이 5천만 원인 경우에, 그럼 청산금이 5천만 원이 돼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채권자가 목적물의 가액을 좀 낮게 평가했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목적물의 가액을 8천만 원으로 평가해서 이제 차액의 청산금이 3천만 원이다 이렇게 통지했을 때, 정당한
정당한 청산금이 5천만 원인데 3천만 원을 통지했다라고 했을 때 이 3천만 원으로 통지한 청산금 청산 통지도 역시 유효하게 바라봅니다. 하지만은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가등기 담보권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3천만 원의 청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5천만 원의 청산금을 지급해야지만 결과적으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되고, 양도 담보인 경우에는 채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가등기 담보의 경우에 이런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가등기 담보의 경우에 청산 절차 없는 본등기는 무효입니다. 청산 절차 없이 본등기를 갖추게 되면은 무효이고, 이거는 약한 의미의 양도 담보로서 저당권의 효력도 없습니다. 즉, 갑과 을이 X에 대해서 이제 채권자가 가등기를 해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을이 갑에게 X에 대한 소유권을 넘기기로 이제 본등기를 해준 경우에 만약 청산 절차가 없었다면은 그러한 본등기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 효력이 없고, 갑 명의의 본등기는 무조건 무효가 됩니다. 이건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효가 됩니다. 가등기 담보법상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가등기 담보법에 위반한 본등기는 절대적으로 무효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다만 청산기관이 경고하기 전에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제 갑과 을이 내가 너한테 청산금을 지급할 테니까, 청산금 예를 들면 5천만 원을 지급할 테니까 나한테 본등기를 해줘 라고 해서 을이 갑에게 5천만 원을 받고 본등기를 해줬을 경우에, 자, 이게 어떻게 보면 갑과 을 사이의 합의의 기초에서 본등기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본등기가 유효하지 않은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2개월을 경과하지 않았으니까 2개월을 경과하지 않고 청산금이 지급되고 본등기가 이루어진 거니까 가등기 담보법상의 절차 위반된 것이죠. 따라서 이런 형태의 본등기는 무효입니다. 2개월을 기다리지 않고 이루어진 본등기이기 때문에 무효인데, 자, 근데 2개월 뒤에 실제로 청산금이 지급된 다음에 2개월이 경과하였다면은, 자, 그렇다면은 그 등기, 갑의 이제 보통 본등기가 이루어졌다라고 할지라도 을이 갑에게 채무 원리금을 변제를 하고 다시 가등기와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여전히 본등기는 무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가등기 담보로서 남아있는 건데, 자, 그런데 2개월이 경과되면은 실제로 청산 절차가 종료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갑이 을에게 이미 청산금을 지급한 거나 마찬가지인 결과가 발생을 하잖아요. 따라서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원칙적으로 가등기 담보법상의 절차에 위반돼서 갑 명의의 본등기가 무효이지만은 실제로 2개월이 경과되었고 청산금이 다 지급된 결과로 된다면은, 그렇다면은 을 명의의 본등기는 무효이지만은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게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보통 이런 경우가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 이제 변제기가 도래했을 때 청산금을 갑이 을한테 지급하고 을이 갑에게 본등기를 해주는 그런 형태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런 합의는 어떻게 보면은 을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서 이루어진 합의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이거는 이제 가등기 담보법에 따른 절차를 갖추지 않고 본등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산 통지와 관련해서 청산 통지는 두 사람에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두 부류에게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채무자 등에게 청산 통지를 해야 됩니다. 채무자 등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담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에 가등기 담보권을 설정해 주었거나, 또는 물상 보증인이나 제3취득자, 즉 가등기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또는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지상권을 취득하거나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 우리 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을 제3취득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가등기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지상권을 취득하거나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을 제3취득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채무자 등에게 통지를 해야지만 청산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채무자 등에게 청산금을 정해서 청산 통지를 하지 않게 되면 청산 절차 자체가 아예 진행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갑이 있고요. 그 다음에 X에 대해서 이제 갑에게
맞춰졌기 때문에 갑이 가등기 담보권자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요 X가 을의 소유가 아니라 병의 소유, 즉 병이 물상보증인인 경우에는 이 청산 통지를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모두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X가 병의 소유일 때 이 X는 갑의 가등기 담보가 1순위로 설정돼 있지만 병의 채권자인 정이 여기다가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 저당권자 같은 경우에는 목적물이나 이런 데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갑이 가등기에 기초해서 본등기를 해버리면은 결과적으로 정 명의의 저당권 등기는 말소가 되겠죠. 자, 근데 이렇게 후순위 저당권자를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갑이 을에게 청산금을 지급할 때 후순위 저당권자는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청산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죠. 지금 이게 X가 병의 소유니까 갑이 병에게 청산금을 지급해야지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니까요. 청산금을 지급하게 되면은 후순위 담보권자인 정은 이 청산금에서 자기의 피담보 채권액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은 갑에게 그 청산금의 일부를 자기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청산금을 자기한테 직접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순위 담보권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담보권자는 이 청산금의 일부를 직접 청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채권자는 채무자와 물상보증인만이 아니라 후순위 권리자 같은 사람, 후순위 저당권자라든지 후순위 담보권자 같은 사람들에게도 청산 통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후순위 저당권자 같은 사람한테 하는 청산 통지는 이 사람들도 그 청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통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순위 담보권자들한테는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청산 절차 자체가 무효로 되는 건 아닙니다.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에 대해서는 청산 통지를 하지 않으면 청산 절차가 진행되지 않지만은 아예 후순위 저당권자 등에게 청산 통지를 하지 않게 되면은 그 경우에는 청산 절차 자체가 유효하긴 합니다. 다만 청산금을 물상보증인한테 지급했다라고 한다면은 후순위 담보권자한테 청산금을 지급했다라고 하는 그런 변제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청산금 변제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정은 여전히 갑에게 청산금의 일부를 자기한테 직접 지급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 두 부류, 첫 번째 부류는 채무자 등인데 이 사람들에 대한 통지가 없게 되면은 이건 청산 절차 자체가 진행이 되지 않고 후순위 권리자 등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산 절차는 문제가 없는데 하지만 청산금이 지급되더라도 그 청산금 지급을 후순위 저당권자한테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요 점도 두 부류에 대한 청산 통지를 잘 기억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귀속 청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권자 같은 경우에는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이 있다면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여기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비록 자기가 직접 경매를 청구하지 않고 목적물에 경매 절차가 개시가 된다면은 가등기 담보권자는 반드시 경매 절차에 참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등기 담보권이라고 하는 것은 담보권이기 때문에 경매 절차가 종료가 되면은 매수인이 그 가등기 담보권을 인수하지 않습니다. 즉 경매 절차의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게 되면은 그동안 설정돼 있던 저당권이라든지 가등기 담보권들이 다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매 개시 결정이 있다면은 가등기 담보권자는 반드시 경매에 참여해야 되고요. 그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게 되면은 가등기 담보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 같은 경우는 유담보의 약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담보의 약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 유저당의 약정, 유담보의 약정, 유질의 약정. 유담보라고 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저당권을 실행하거나 또는 담보권자가 그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형태의 담보권 실행 방식을 유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에서 정한 귀속청산과 그 다음에 경매 절차에 따라서 처분 청산의 경우 그 경우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담보권을 실행하기로 하는, 가등기 담보권을 실행하기로 하는 약정을 유담보 약정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유담보 약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담보권자의 처분행위와 불법행위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등기 담보권자가 본등기를 한 경우에, 청산 절차 없이 본등기를 한 경우에, 그때는 당연히 본등기가 무효가 되겠죠? 자, 그래서 갑이, 그리고 X에 대해서, 갑이 본등기를 했는데,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등기를 했을 경우에, 갑의 X에 대한 본등기는 무효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을은 여전히 갑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가등기와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근데 갑이 자신이 본등기를 했다. 그러니까 본등기가 무효지만은 본등기 명의자라는 걸 이유로 해서 요 X 부동산을 병에게 팔게 되면은 이 병이 선의인 경우, 즉 담보 목적이라고 하는 점을 몰랐던 경우에 선의이기만 하면 됩니다. 무과시까지 요구하지 않고요. 병이 선의인 경우에 병은 X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냥 무조건 취득하게 되는 건 아니고요. 뭐 이제 취득시효라든지 명의신탁처럼 제3자가 악의 여부와 상관없이 취득하는 건 아니고 병이 선의인 경우에만 X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병이 X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은 을은 이 본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X에 대한 여전히 소유권자인데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은 갑의 처분행위로 인해서 을이 X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갑이 처분하라는 것은 을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문제는 손해가 얼마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손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을이 갑한테 채무를 갚아야 되니까 이 피담보 채무가 있겠죠. 피담보 채무가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을은 X라는 목적물을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겠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손해는 어떻게 산정이 되냐면은 갑이 병에게 X를 처분하는 시점에 목적물의 가액에서 그때까지 을이 갑한테 갚아야 될 피담보 채권액을 공제한, 뭐 예를 들면 목적물의 가액이 1억인데 을이 갑에게 갚아야 되는 피담보 채권, 갑이 병에게 X를 처분했을 시점에 피담보 채권액이 5천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은 1억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천만 원이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5천만 원 손해에 대해서 을이 갑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여금을 담보 목적으로, 이것도 여러분들 좀 잘 기억해 둬야 될 것 같은데, 갑이 을에게 X에 대해서 소비대차계약상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설정해 준 경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갑과 을 사이에 매매 예약을 하죠. 매매 예약을 하고, 매매 예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을이 갑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은 본등기를 실행해 버리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 자, 이거는 원칙적으로 매매 예약과 가등기가 이루어지지만은 이거는 실제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가 아니라, 이거는 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매매 예약과 가등기 담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매매 예약은 사실상 정상적인 형태의 매매 예약이 아니고 담보 설정을 위한 당사자의 약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예약 완결권이라고 하는 것은 형성권이며, 형성권의 제척기간은 10년의 기간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10년의 기간이 적용되는데, 이때의 예약 완결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는 매매 예약 자체가 담보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약 완결권에 따른 10년의 제척기간 같은 경우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원래 이제 10년 동안에 예약 완결권 행사해야 되고, 그 기간이 지나면은 예약 완결권 행사할 수 없는데, 여기서는 이 일반적인 매매 예약이 아니기 때문에 예약 완결권에 따른 제척 기간의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예약 완결 10년이 경과됐으니까 뭐 예약 완결권 행사를 해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청산 절차만
완료가 되면은, 그리고 이제 갑의 을에 대한 피담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갑은 을에 대해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본등기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청산 절차가 완료가 되면은 갑은 을에게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본등기 청구권을 갖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본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가등기 이후에 이제 청산 절차가 완료가 되면은, 청산 절차가 완료가 된다면은, 그러면은 본등기 청구권에 소멸시효가 걸리겠죠. 10년의 소멸시효가 걸리겠죠. 따라서 그 10년의 소멸시효가 경과돼 버리면은 갑은 더 이상 청산 절차가 완료가 됐다 할지라도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고요. 이제 당연히 청산 절차가 종료되지 않더라도 이제 가등기 이후라면 언제든지 갑이 을에게 청산 통지를 하고, 이제 물론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겠지만 청산 통지를 하고 청산금을 지급한 다음에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테니까 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자체도 가등기 이후에 10년의 소멸시효의 기간에 걸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청산 절차가 완료됐는지, 이거 내가 설명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청산 절차가 완료가 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본등기 청구권은 가등기가 설정된 이후에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이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제 이게 청산금을 지급하고 하면은 그럴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본등기 청구권은 가등기 설정된 이후, 즉 이제 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시점 이후에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걸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요 뒤에 첨부하는 판결 같은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데, 여러분들은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시점, 그 이후에 청산 절차가 완료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청산 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시점, 그러니까 변제기 정도가 도래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이후에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도담보인데요. 양도담보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을 을한테 넘기는 것, 이거를 이제 양도담보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607조, 608조가 적용이 되고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이 되지만, 이제 이렇게 이제 이 동산 양도담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양도담보에 따른 법리가 적용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동산 같은 경우에 이제 이중 양도담보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집합동산, 공장에 있는 재고라든지 아니면 이제 사육시설에 있는 돼지 1000마리 이런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양도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양도담보권 같은 경우에 이중으로 양도담보권이 설정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두 번째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자,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게 되면 대외적으로 소유자라고 취급이 됩니다. 근데 소유권이 이중으로 양도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양도담보권자한테 양도담보권이 설정이 되면은 두 번째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첫 번째 이중으로 양도담보권이 성립된다고 해서 두 번째 양도담보권자가 후순위 담보권자가 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양립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에 대해서만 양도담보권을 설정해주고 두 번째 양도담보권자에 대해서는 양도담보권을 설정해 줄 수 없게 됩니다. 자, 근데 이중으로 양도담보를 했을 경우에 이제 이중으로 양도담보했을 경우에 두 번째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선의 취득하는 경우에만, 즉 첫 번째 양도담보권자가 양도담보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이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인도가 있어야 되겠죠. 즉 첫 번째, 그러니까 을이 갑한테 양도담보권을 설정해 줬을 때 갑에게 양도담보권을 설정해 주기 위해서는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이때 인도라고 하는 거는 현실 인도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목적물 반환청권의 양도나 점유 개정이나 또는 간이 인도 같은 방법에 의해서 인도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 경우에 양도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점유 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해서도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점유 개정에 의한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점유 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갑은 적법하게 양도담보권을 취득을 합니다. 점유 개정에 의한 인도라고 할지라도 갑은 양도담보권을 취득합니다. 자, 그런데 점유 개정의 경우에는 을이 X를 점유하고 있다 보니까 을이 다시 병에게
이중으로 양도담보권을 설정해주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은 병한테 소유권을 넘기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럴 때 병이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할 수 있느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느냐, 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느냐 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병은 당연히 취득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을이 더 이상 X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소유자가 아니고 양도담보권자인 간만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을이 무권리자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병이 을이 무권리자이지만은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선의취득 규정에 의해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양도담보권을 취득하는 건 가능하죠. 즉, 병이 을과 적법하게 양도담보권 설정 계약 또는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병이 평온공연하게 선의 무과실로 목적물을 점유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선의취득 요건이 갖추어지게 되고, 그 선의취득 규정에 따라서 병이 양도담보권이나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있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무과실이라고 하는 건 추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병이 스스로 무과실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을이 갑에게 양도담보권을 설정해주고 병에게 양도담보권을 설정해준 경우에 먼저 현실 인도를 받는 사람이 먼저 양도담보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갑에게 먼저 양도담보권을 설정해 주었으면 더 이상 을은 X에 대한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는 것이고요. 다만 병이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이제 양도담보권이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병이 선의취득을 갖추기 위해서는 점유 개정이나 이런 방법이, 전 개정의 방법에 의해서는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출 수가 없죠. 그러니까 현실 인도를 받거나 아니면 목적 발언권이나 간이 인도의 경우에만 병이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출 수가 있죠. 자, 따라서 을이 갑에게 간이 인도 방식으로 X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설정해 준 다음에 을이 병에 대해서 양도담보권을 다시 설정해 주거나 또는 소유권을 다시 처분한 그런 경우에 병에게 점유 개정의 방법으로 해줬다라고 한다면은 병이 선의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간만이 양도담보권자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병이 선의이고 무과실이고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실 인도를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선의취득 규정에 의해서 병이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는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갑과 을이 이중으로 양도담보권이 설정되었을 때 먼저 현실 인도를 받는 사람이 양도담보권을 취득한다, 이런 식의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갑이 먼저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고 병이 선의취득에 의해서 보호될 수는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4주 이제 전체적으로 저당권 부분과 그 다음에 변칙담보, 그러니까 비전형 담보까지 해서 물권법과 민법 총칙에 관련되어 있는 쟁점들을 쭉 다루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았고요. 이제까지 배웠던 쟁점들 잘 정리하고 2학기에 있는 민법 연습까지 여러분들 잘 연결해서 민법 전반에 대한 이해를 좀 깊이 하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